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정치권 주요 이슈. 휴일인 오늘은 박태후 고려대 연구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아직 못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휴가를 가신다고 합니다. 뭐 조용한 휴가, 관저에서 머무르겠다. 저희도 앞서서 보도를 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그냥 쉬고 이런 휴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낼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휴가를 얻었으니까요.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며칠이라도 좀 머리나 마음 좀 편하게 좀 내려놓으시고 네. 조금 편한 상태에서 이후에 지금 2년 반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면서 앞으로 2년 반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좀 큰 틀에 좀 사고를 좀 하시는 네. 이런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 뭐 급하게 좀 몇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네. 일단은 제일 급한 건 사실 경제입니다. 경제. 소위 말하는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최경환 장관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 재정 투입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0%대의 성장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네. 장기 저성장 국면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거에 가장 큰 고민해야 할 지점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사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리고 이제 8.15 경축사를 이제 남북 관계나 뭐 대일본 관계나 이런 동북아의 정세에 맞는 이런 경축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도의 구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휴가가 아니겠습니다. 뭐 이런 그냥 한 가지 이슈도 생각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데 경제부터 해서 뭐 외교 관계까지 8.15 경축사 사면까지 생각을 하려면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사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일단은 특별 사면을 8.15 때 한다라는 것까지는 공식화돼 있는데 어느 범주까지 포함이 될 것인가. 워낙 이번 정부 들어서 사면에 대해서 인색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잘 지적했습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에 아마 가장 민감하게 당장 현안으로 다가온 게 사면 문제예요. 지금 당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을 보니까 정치인 사면은 아주 국민 정서가 강하게 반대를 하더구만요. 네.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갤럽에서 22일, 23일 조사한 거 반대 의원이 79%입니다. 보니까 경제인은 51%밖에 안 되는데 네. 반대론이. 네. 이걸 보면은 범위를 놓고 지금 정치인은 포함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인을 포함을 시키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제 활력이 소진이 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인을 사면을 하는데 일단 대국민 민생 경제 대규모 사면을 국민 정서상 해야 될 거.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재벌 총수들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지, 요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휴가 기간에 고민하는 가장 또 이 사면 문제에 맞물려서 중요한 게 노동개혁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은 경제 활성화하고 너무나 맞물려 있고, 이 정권에서 못하면은 또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선진화되는 문제를 답보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양대 노조들, 그게 주로 보면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규직 노조들 아닙니까? 약 10% 정도 됩니다. 2천만 노동자 중에서 173만 명인데, 근데 지금 중소기업의 약 600만 비정규직 노조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그쪽 고용의 유연성 문제를 좀 풀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당한테 넘겨놨지만은 이 사면 문제하고 노동개혁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계실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시는데 좋은 보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또 지난해에도 그렇고 휴가를 마치고 그 전해 2년 전에는 대통령 실장이 바뀌었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개각 문제,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어느 정도 뭐 공식화돼 있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상황인데 지금 이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번 계기에 이번 개각이 그래서 시기가 언제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관심이 쏠리는데
이 부분도 좀 이번 휴가를 마치신 뒤에 그런 것들이 가닥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큰 폭의 개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개각을 하게 될 경우에 적정 인물을 인선하는데 상당한 또 이 난항이 또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게다가 지난한 또 청문회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국민 여론은 임기 3년차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속도감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에 또 인사청문회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작동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내려가게 되면은 국정 운영의 추진 동력이 붙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사 트라우마가 일종의 발목 잡기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모습도 비춰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주요한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이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신분인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이 이 장관, 부총리에 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지금 돌아올 경우에 또 상당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떻게 대통령으로 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년 총선 때문에 다시 이 새누리당 당으로 돌아올 경우에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또 돌아온다면 언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이 적정한지도 함께 좀 고민 후에 이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비단 개인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도 또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그 8월 개각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영표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1년 이상이 된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혹시 뭐 정치인 출신 장관뿐만이 아니고 네. 현재 장관들 중에 또 총선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전에 일정 정도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임명된 의원 장관, 겸직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하기는 곤란하니 그 연말에 가서 한 두세 명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전에 한번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네. 이제 국회의원 출신 장관을 기용할 때는 두 가지를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그 당정청 원활한 그 가교 역할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청문회 통과가 좀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청문회 하다 보니 용이하다 이랬는데 제가 청문회 통과는 용이했는데 당정청 가교 역할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심을 버리고 일하라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의 정치 일정을 접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라. 그럼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내년에 총선에 나갈 사람들은 내가 하면 빨리 접고 나와서 정말 집권 후반기를 같이 갈 새로운 일문들을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참 계속 지금까지도 많은 그 조명을 받아왔는데 7박 10일 동안 미국행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뭐 미국 방문이 뭐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는 뭐 제각각이겠지만 대권 행보다라는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한국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미국 행보는 미국의 조야의 자신을 알리는 것보다는 또는 미국에 있는 재외 동포들에게 이 김무성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존재감을 알린다 하더라도 사실 자기 대권에서의 이 재외 동포의 이 표가 네. 미치는 파괴력은 뭐 적지는 않지만 네. 또 작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행보는 국내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을 향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김무성 당대표가 당대표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자기 대선 후보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이러한 어떤 그 지지, 이러한 세력들에게 지지층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어떤 주목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미국과 관련된 행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지지층들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또 시선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주목 효과,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누리당 지지층 그리고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한미 동맹. 이런 안보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의 신분뿐만 아니라 자기 대선 후보의 어떤 역할로서도 네.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지지는 받고 있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보수 성향 지지층에서도 지지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방문 행보가 이러한 외연을 확대해 주는 데 있어서 김무성 대표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문제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당대표로서의 단순한 행보가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지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급 정도의 인물이 되면 각종 쌓여있는 누적된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정교한 어떤 플레이를 또는 본인의 어떤 한미 동맹과 관련된 국제 질서의 철학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평가받을 텐데 네. 두 가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섣불리 또 외교안보팀이 있는 정부의 외교안보팀인데 섣불리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는 이번엔 방문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강조된 그런 방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여론의 관점에서는 분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점의 방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당 외교 차원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관련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이 가는 이유도 그때 대통령께서 지금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왜 정당 외교가 중요하느냐? 지금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그 역사 문제로 외교상 엇박자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좀 가까워지는 인상. 미국이 보기에는 또 한미일 과거 삼각 안보동맹 체제에 이제 훼손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미국 워싱턴 정가 일부에서는 최근에 저도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나누면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냐면 야, 대한민국 정부가 연중, 그다음 비미, 혐일 이런 식으로 외교가 다시 짜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 일부 혐한론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책무를 갖고 간다. 이런 것들을 워싱턴 정가의 주요 정치인들 또 한반도 전문가들 대학의 강연을 통해서 해소하고 이러한 조율을 하는 그런 정당 외교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 사이버 문제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우리 한국은 혈맹이라고 하는 굳건한 안보 동맹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이버 동맹은 좀 체결이 안 돼 있어요. 호주하고 일본, 터키하고는 미국이 사이버 동맹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해킹 프로그램을 팔 수 있지만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민간 업체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이번에 방미는 물론 본인의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중요한 행보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이미지 메이킹 플러스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좀 조밀하게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김 교수님. 더 말씀하시죠. 예.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그 미국 방문을 하면서 또 그 앞서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데 한 조금 더 뭐 이렇게 압축적으로 한 두 문장 정도로 정리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해주시죠. 어떤 제도인지.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이 공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사전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비 선거죠, 예비 선거를 통해서 공천자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공천자를 정하는 제도가 사실 미국이 원래 처음부터 하고 네.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해놓고 그 근원지인 미국을 가는 것이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를 더 집중도를 높이는 그렇죠. 그런 예.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작년 7월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도 공약 중에 하나가 다음 총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겠다 이거였고요. 네. 최근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야당이랑 이것을 놓고 의견차 엇박자가 났습니다. 이게 여야가 합의가 돼야지 사실 법안으로 발의돼 갖고 다음 총선에 적용이 될 텐데 야당이 조금 이렇게 뒤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 이번 행보가 좀 더 관심을 받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어떤 거냐면 중앙당이 현재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천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중앙당을 폐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하여 지금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당 제도가 없습니다. 네. 미국은 전국위원회로 해서 실제 선거 6개월 전에 캠페인 조직으로 그 조직이 돼 가는 상황이고 평상시에 정치 활동은 야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네.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대한 중앙당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앙당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거의 공천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도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말로 어떤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려면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완성이 되고 그렇게 법제화 된다면 중앙당을 없애고 당대표직을 그만두겠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네.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인들이 진입하기 어렵다. 지금 9개월밖에 안 남아있는 선거 기간을 본다면은 지금 현역들이 훨씬 유리하죠. 현역들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면은 불평등을 좀 해소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신인들은 지금 현재는 12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그 선거운동한 도전자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해온 현역 의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서 20대 총선부터 공천에 하는 과정이 된다 이러면 결국 현역 의원들한테 공천을 그냥 주는 거와 같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야당의 주장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 나가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도입을 하고 20대 총선의 적용 여부는 여야가 예를 들어 합의를 해서 가능한 지역만 그럼 시범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해보자. 네. 이렇게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점진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도입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폐해가 많습니다만 중앙당의 공천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제도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제가 현실 정치를 해보니까요. 제가 국민 경선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책임 당원이 얼마 안 되더구만요, 보니까. 네. 평소에 당비를 내면서 그분들이 좀 층이 듣고 오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성공하고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수준은 아직은 좀 이르다. 물론 도입은 해야 되는데 그리고요. 신인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면 최소한 1년 전에 똑같이 그 선거인 명부에 신고를 하고 선관위 신고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했는데 이미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까지. 그럼 너무 가열되지 않습니까? 그 정치가 1년 전부터 사전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면 그 사회 전체가 그냥 정치적으로 너무 과열 양상이 너무 장기화되고 이런 부분도 꼭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시 선거운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대신 도전자가 언제든지 사무실 내고 신고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의미가 있고요. 지금 우리 박 교수님 얘기는 어찌 보면 당원 경선 얘기를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 국민 경선인데 지금 현재 내년에 출마하려고 하는 새누리당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다니냐면은 당원 모집을 하고 다닙니다. 이미 지금 당원 모집을 하고 다니고 그 당원 모집 기간이 8월 되기 전까지는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가열될 좀 돼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번에 모집된 당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당원을 하느냐? 내년 총선이 끝나면 당원 역할을 안 합니다 또. 네. 이런 것에 연속이 되기 때문에 굳이 당원 모집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인데 평소에 일반 국민들이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10% 정도만 되면 성공하는데 네. 3, 4%도 안 됩니다. 결국은 당원들이 참여하고 조직 관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가 만능 치료제도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인들을 객관적으로 돈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좋은 신인을 발굴하라고 했지. 네. 조건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고민해 본 것도 순서다. 그리고 미국도 말이죠. 지금 50개 주 중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주는 19개 주밖에 안 됩니다. 네. 그게 다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소금 받치면 우리 저희 두 분께서도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놓고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여야 정치권에서 얼마나 이 문제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진상조사가 시작이 되고요. 정보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말이 준청문회입니다. 여야가 절충점으로 찾은 게 준청문회. 청문회도 아니고 준자가 붙는데 이 준청문회를 통해서 국정원 해킹 의혹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의혹은 애당초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지는 마음은 이제는 민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혹 논란이자 네. 심한 분노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처럼 의혹 논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문제가 풀어질 수 없는 것이고 상당히 성격 자체가 미스터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또 국민들의 이러한 논쟁 속에서 국민들의 이익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의 결과 또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지층이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 대해서 아주 엇갈리는 그런 판단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혹이 나타났을 때 근거를 가지고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그 공간, 국회 정보위원회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다루어져서 그것을 신뢰도 있게, 네. 신뢰 있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국민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국회에서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그 무고한 개인의 정보가 새 나갔느냐, 민간인이 사찰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 있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런 이유는 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할 수 있는 이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중앙안기부가 세워진 61년 이후 안기부,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이렇게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후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그동안 이 정권의 상당한 그 영향력을 받았던 이것에 대해서 숙명적인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좀 이 신뢰를 보내기가 힘든 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번 차제에 네. 이번 기회에 좀 풀어낼 필요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하는 이야기만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혹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국정원 스스로 또는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신뢰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줘야지. 네. 아니면 이런 숙명 같은 의혹을 앞으로도 계속 또 재반복해야 되거든요. 그걸 좀 떨쳐내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국정원에서 민간인 사찰은 안 했다라고 하는데 한 주장을 하니까 아유 또 국정원이야라고 얘기하면서 또 국정원 쪽에서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절충점들을 또 국정원은 국정원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 여기에 대한 것들이 또 있어야지 앞으로 또 이런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휘말리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기관의 역할을 할 텐데 결국은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이거 정치 사찰 그런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픈 추억들이 지금 아직도 음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알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한반도가 가장 전쟁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고 안보상 취약한 지역이라고 지금도 분류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의혹만 가지고 너무 그 워딩을 부풀려시키고 말하죠. 처음부터 의혹은 의혹인 것이지 마치 무슨 증거가 있는 것처럼 국가의 그 정보기관을 매도하고 그러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차분하게 국가 정부에서 국회의 절차법에 따라서 이거를 의혹을 좀 해소해라. 그리고 알다시피 야당 입장에서도 말이죠. 과거에는 좀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제가 뭐 국정원 대권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큰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뭐 아직도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권 때 보면은 약 1000명을 도청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신건, 임동원 그 당시 국정원장이 구속된 일까지 있어요. 그런 과거도 있고 그리고 야당이 지금 안철수 정부지키기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약 30개 로그 자료까지 다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접근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네. 지금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에 5차례 정도의 그런 사이버 테러가 있었는데 나는 야당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왜 이러냐고 북한을 통해서 규탄하고 비판하고 이런 큰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국가의 안보는 구멍이 나 있는데 네. 국정원이 민간 의혹 가지고 이렇게 너무 물어뜯으면은 과연 균형 잡힌 접근이냐 이런 여론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런 거죠. 그럼 어르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번 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의 역할과 지위, 그다음에 이런 게 훼손되거나 축소돼서는 안 되죠. 네. 당연히 국가안보는 보장돼야 되는 측면이고요. 우선 이게 국정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이 정보 접근이 안 됩니다. 일반 국회의원도 정보 접근이 안 돼요. 네. 더군다나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정보위 안에서도
국가안보에 관련되면 원장이 자료 제출 안 할 수 있다 이런 또 법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새누리당과 정부,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두 분이 다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그다음에 국정원 이 상황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전 정권 내에서 네. 또 공작적인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댓글 사건으로 전임 국정원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네.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은 국정원이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국정원이 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증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쪼록 그 국정원과 차분하게 하자죠. 예, 국정원과 국회 그리고 여론 다들 뭐 신뢰가 땅에 떨어진 사회에서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